이청혜 작가의 남편의 시. 바다가 보이는 곳? 내가 왜 그런 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시든 프리지어 꽃잎을 떼어내며 미연이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그녀는 꽃대들을 한 대씩 한 대씩 가지런히 모아 다시 화병에 꽂았다. 미연의 어투에는 네가 고기를 잡니 바닷가에서 태어나기를 했니 아니면 바닷가에 무슨 연고라도 있니 하는 12조의 힐란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지적이 옳았다. 바닷가라는 곳은 내게 필요 때문에도 향수 때문에도 연상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을 떠나 어딘가로 가서 살겠다고 결심했을 때 맨 처음 떠오른 것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드넓은 창이었다. 그 안에서 나는 푸른 바다를, 은회색 물비늘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흰 이를 드러내며 달려오는 파도와 돌더미를 싸고 도는 포말, 푸른 시면,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냈다. 5개, 6개, 7개, 8개. 물을 썰기 시작했다. 양동이 하나 가득 썰어 담아 설탕과 식초를 뿌려 뒤섞었다. 깍둑 썰기 하는 데는 아주 도사가 됐구나. 순식간에 해치우네. 나는 다시 냉장고를 열고 냉동되어 있는 닭들을 꺼냈다. 미연이 화병을 탁자 가운데에 놓고 꽃잎을 쓰다듬더니 불현듯 일어나서 주방으로 왔다. 일 없이 행주를 가져다가 이미 닦아놓은 테이블들을 거듭 닦았다. 그녀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내가 떠날까 봐서. 이번에야말로 내가 정말로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겁을 내고 있는 것이다. 불안이 깊어져가는 그녀의 마음만큼 나의 결심은 굳어져 왔고 이제 실행만이 남아 있었다. 내가 떠난다고 해서 미연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 닭구이 집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도 있으리라. 내가 진흙탕에 빠져 한 발짝도 떼지 못할 때 이 가게의 보증금을 그녀가 냈으니까. 요즘 최악의 불경기라 새 입주자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문을 닫아버리고 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빼면 되는 것이다. 마침 건물 주인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 나로서는 계약 기간까지의 2달치 월세를 손해보면 그만이었다. 권리금 따위를 챙길 만큼 인기 있는 점포가 아니었다. 내가 없어지면, 내가 서울에서 사라져버리면 미연은 누구에게 자기의 일찍 그림을 그려 보여줄까? 나는 미연을 곁눈질한다. 약간 쾌감이 인다. 내가 타인에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 그래도 미연에게만은 아직도 눈꽃만큼 쓸모가 있다는 사실이 간지럽고 통쾌하다. 아들 녀석이 가게에 들렀던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괴로워 밤마다 뒤척였다. 내가 엄마 아빠 중 누구 한 사람과 살아야 된다면 난 아빠와 살겠어요. 그게 갈등이 적어요. 나는 그 애의 입이 되어 그 충격적인 말을 다시 한번 뇌까린다. 엄마 아빠 중 누구 한 사람과 살아야 한다면 난 아빠와 살겠어요. 그게 갈등이 적어요. 녀석의 어투는 부드러웠지만 속에 뼈대처럼 단호한 심이 들어있었다. 너무 기가 막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확 틀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허공에서 새들이 시옷자 모양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내 사랑은 그렇게 어긋나고 있었다. 마음속 절실함과는 상관없이 녀석을 이해하려고 해보았다. 녀석은 남자니까 결국 아빠와 통하는 게 있을 거라고. 아들은 21살이 되면 사정이 어떠하든 제 아비를 이해한다는 말을 떠올려 보았다. 아무리 엉망진창 아버지라 해도 같은 남자로서 아버지를 납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21살이 되려면 아직도 4년이나 남은 아이였다. 그 4년간 절실히 내 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뭐 갈등이 적다고? 제 아비랑 둘이 살아본 다음에도 그런 말이 나올까? 엄마인 나하고는 갈등이 더 많을 거란 얘기지. 가슴에서 쏴 썰물이 빠져나가며 발밑이 출렁거렸다. 나를 감싸고 있던 따뜻한 물이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쭈르륵. 물은 완전히 빠져버렸다. 나는 맨몸으로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살갗이 말라가고 입술이 바슬거렸다.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나는 녀석을 집으로 들여보냈다. 언제 저렇게 컸는지 속으로 대견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뚜렷이 제 의사를 표명하는 녀석의 얼굴이 두렵도록 단아했다. 17, 아름다운 나이였다. 제 아비를 닮은 콧날과 오만한 눈빛에 나는 기가 죽었다. 그러나 충격은 서서히 아주 깊게 밀려왔다. 나는 일찍 가게 문을 닫고 무슨 의식을 치르듯 매일 훌쩍였다. 내 존재의 바탕이 흔들리고 있었다. 내 삶은 이제 방향을 잃었다. 허탈함 속으로 억울함과 야속함이 몰려왔다. 황량한 일신으로 저를 낳아 보물처럼 키워왔건만 내가 저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아빠랑 사는 것이 갈등이 적다니. 얼마나 애틋하게 저만 사랑해왔는데. 나한테는 오직 저밖에 없는데. 훌쩍거려도 시원해지지 않았다. 곰곰 생각해보면 녀석의 말 속에는 엄마 아빠의 불화에는 엄마의 책임이 크다는 원망이 들어있었다. 생각할수록 괘씸했다. 그래, 한번 둘이 살아보시지. 뭘 먹고 살 건데? 빨래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짓지? 밤마다 게임이나 해대면 돈은 누가 던져준대? 사느라고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단 말이지. 가시에 찔린 상처가 덧나 굼고 있었다. 나는 불현듯 떠나고 싶었다. 이 서울을 떠나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영영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바다가 보이는 툭 트인 언덕에 앉아 그 푸르른 뒤척임을, 은혜색 비늘들을,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싶었다. 왜 하필 바다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꼭 바다여야만 했다. 검푸른 물이 넘실대고 금빛 태양이 떠오르고 하얀 파도가 시원스럽게 밀려와야 했다. 바다. 내가 바다를 처음 본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미영과 나는 보육원에서 자랐다. 우리는 보육원 가까이에 있는 화산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한 학년이 2반밖에 안 되는 조그만 학교였다. 거의가 농사 짓는 집 아이들이었고 보육원 아이들이 한 반에 2~3명씩 끼어 있었다. 농사꾼 아이들은
그저 그렇고 볼품없었다. 그래도 보육원 아이들을 업신여겼다. 그 애들의 부모 생각이 전이 된 탓이었다. 그러나 무슨 일만 터지면 보육원 애들이 때로 덤벼 그 악을 떨었기 때문에 눈앞에서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화산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이 되면 인천으로 수학여행을 갔다. 우리 학년도 6학년 가을에 수학여행을 떠났다. 인천역에 내렸던 기억, 여관방에서 12명씩, 15명씩 잤던 일, 여관에서 싸준 똑같은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공원에 올랐던 일, 얇은 나무 도시락의 촉감, 진간장에 검게 졸인 연뿌리의 끈적끈적한 맛, 옛날 학생모 같은 걸 쓰고 있던 코가 엄청나게 큰 메가더 장군 동상, 희미한 기억들 사이로 생전 처음 여느 집 아이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잤다는 야릇한 느낌이 남아있다. 그건 누가 몸을 간지를 때처럼 비실비실 웃음이 배어져 나오는, 자꾸 몸을 꼬게 되는 이상한 느낌이었다. 아, 이런 것이겠구나. 보육원 밖의 생활은. 햇빛이 환하게 발등에 쏟아졌다. 나는 눈이 부셔서 새처럼 여러 번 깃을 털었다. 생전 처음으로 보통 아이들의 삶을 맛본 터였다. 달콤한 바람이 코를 간지렸다. 아이들은 일렬로 줄을 서서 바닷가로 내려갔다. 아낙네들이 달려와 실로 짠 망에 든 조개를 팔았다. 미영과 나는 팔뚝만한 그것을 한 개 샀다. 갯벌 흙이 묻은 시커먼 조개 꾸러미를 둘이서 번갈아 들고 갔다. 마치 집에 있는 엄마에게 갖다 줄 것처럼. 모퉁이를 돌자 남색 바다가 나타났다. 나는 탄성을 내질렀다. 그건 참으로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심장이 탁 터지는 것 같았고 내 안의 것들이 어질어질 녹는 것 같았다. 일렁이는 물결이 나를 완전히 잠식했다. 혀와 목구멍과 내장과 다리가 저절로 물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자유를 느꼈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나중에야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아마 그래서 그랬나 보다 짐작했다. 통통 배가 다가왔다. 우리는 모두 그 배에 올랐다. 장난감 같은 굴뚝으로 시커먼 연기를 퐁퐁 내뿜으며 배가 연안을 한 바퀴 돌 때에 나는 이 바다는 임자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여긴 누구네 밭, 누구네 논, 누구네 산, 그런 소유주가 없었다. 그러니 우리 모두의 것이고 미영과 나의 것이고 어쩌면 나만의 것일 수도 있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로 남들이 고향 어쩌고 할 때마다 나는 막연히 바다를 떠올렸다. 사가지고 온 조개에서는 석유 냄새가 심하게 나서 먹을 수 없었다. 팔아서는 안 되는 해산물을 어린 학생들에게 속여서 판 것이다. 그때 경험했듯 세상은 녹록지 않았다. 혁이는 괜찮지? 미연이 묻고 있다. 벌써 두어 마디 다른 말도 했던 것 같다. 나는 대답 없이 닭들을 한 마리씩 도마에 올리고 칼집을 넣었다. 제 아비를 닮은 콧날과 오만한 눈빛이 떠올랐다. 칼질이 빨라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그만 좀 다져. 난도질 되잖니. 미연이 성질을 냈다.
나는 그녀의 불안을 더듬어 본다. 그녀에게는 언니들, 형부들, 작은 어머니, 사촌들이 생겼다.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아직도 내가 유일한 혈육이자 친구인지 모른다. 보육원에서 나온 뒤 우리는 독립생활을 3, 4년 했고, 그녀는 건실한 공무원과 괜찮은 결혼을 했고, 아니 결혼한 뒤에 그 남자는 그렇게 되었고, 나는 가상한 시인과 결혼했지만 현실이 구차해졌고, 또 그녀는 뒤늦게 가족들을 찾았고, 나는 찾을 가족조차 애초에 없었고, 우리들의 과거는 대충 그렇게 엇고여 있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그녀와 나는 멀리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다. 마치 쌍둥이 자매처럼. 가스불을 켰다. 팬을 먼저 틀고 닭들을 석쇠 위에 올렸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뿌연 기체가 내 얼굴을 휘감으며 팬으로 날아들어갔다. 연기 속으로 혁이의 단아한 얼굴이 어우렁더우렁 어른거렸다. 내가 맨 처음 봤을 때 남편의 새파란 모습도 겹쳐 어른거렸다. 그는 한겨울에 러닝 셔츠 위에 바로 오버코트를 입었었다. 신춘문예 시상식장이었다. 나는 동화 부문에 당선된 친구를 축하해주러 갔다가 시 부문에 당선된 그를 처음 보았다. 자다가 그대로 오버코트만 걸치고 나온 듯한 차림이 너무나 우스워서 눈길을 뗄 수 없었다. 러닝 셔츠의 늘어진 목 부분이 코트 밖에서도 다 보였다. 그런 행색으로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서 상을 받았고 뒤풀이 장소에서 한 손을 쳐들고 노래를 불렀다. 그가 풍겨내는 자유로움에 나는 매혹되었다. 그건 보육원에서 자란 내가 도저히 가닿을 수 없는 해방구 같은 것이었다. 나는 그 뒤 그의 첫 시집을 사서 읽고 미연의 옛집에 해당하는 세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그는 내 마음의 연인이었다. 미연이 여기가 감나무고 여기가 텃밭이고 여기가 뒷란이고 이렇게 읊어대기 시작하면 나는 멍하니 그의 시들을 떠올렸다. 그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내가 앞뒤 못 가리고 정신줄을 놓은 건 어쩌면 당연했다. 아이 참 불을 줄여. 미연이 얼굴을 찌푸리며 손사래를 친다. 너 정말 겁나니? 내가 떠날까봐? 나는 짓궂게 미연을 바라본다. 겁나긴. 내가 뭐 태평양이라도 건너갈 거니? 누가 알아. 비행기 타고 아주 멀리 뜰지. 싱겁긴. 지금 농담할 때야? 농담 아냐. 두고 보라고. 나는 쌓아놓은 닭들을 확 밀쳐버린다. 가스불을 끄고 익은 것, 안 익은 것들을 한꺼번에 통에 담아 냉장고에 쳐넣는다. 그리고 앞치마를 벗었다. 뭐 하는 거야? 미연의 놀란 눈동자가 나를 쏘아보고 있다. 내가 지금 사람 마음에 불 지르고 있잖아. 나는 가게 안을 난폭하게 왔다 갔다 하며 열쇠를 찾았다. 내친 김에 가게 출입문을 쾅 닫았다. 밖에 나가서 셔터까지 주르륵 내려버렸다. 가게 안의 어둠 속에서 미연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없어져 버리면 혁이와 혁이 아빤 당장 어떻게 사니? 알게 뭐야. 남자 둘이 설마 굶어 죽겠어? 나 없으면 막일이라도 하겠지. 막일 좋아하네. 그거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녀는 아직도 내 기분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게임에서 먹고 살겠지 뭐. 둘이 그거 도사잖아. 남편이 필경 지금도 PC방에서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런 대꾸를 만들어냈다. 컴퓨터 사양 때문이라면서 두 부자는 노상 PC방에 가곤 했다. 최신 게임엔 최신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서라 아서. 미연의 혀차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홍수처럼 매일매일 쏟아지는 게임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매체와 기술은 눈부시게 발달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최고의 컴퓨터 게임 중독 국가다. 나는 남편과 아들이 무슨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내가 들어가면 그들이 대화를 멈추니까. 확실한 건 나는 아들과 남편을 컴퓨터 게임 중독으로 잃었다는 사실이다. 자기 할 일을 하고 게임을 즐긴다면 모른다. 그러나 모든 걸 미루고, 아니 아예 그만두고 게임만을 지속하는 건 중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넘볼 수 없는 세계인 모양이었다. 남편은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건듯 외출을 했다가 대개는 술에 취해서 들어온다. 다음 날 그는 어김없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거나 그것도 모자라 PC방에 간다. 이제는 만사를 포기한 것 같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들 녀석의 어투로는 전부 내 탓이라는 것이다. 나가자. 차 어딨어? 나가자고? 그럼 이 지옥에 앉아 있으랴? 공연이 와서 사람 속 뒤집어 놓고. 어딜 가게? 아무데나. 바람이라도 쐬러 가. 미연은 마지못해 따라 나왔다. 나는 그녀의 차에 올랐다. 그녀가 천천히 차를 움직였다. 신촌 쪽으로 가. 북악터널로 해서. 신촌? 미연은 더 묻지 않는다.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묘수라고 판단한 모양이다. 국민대학을 지나 북악터널을 지나 평창동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둘 다 입을 다물고 있다. 이제야 그녀가 내 기분에 동조해 오는 것 같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담배라도 피웠으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맨 처음 남편이 그 부도덕한 건설회사에 홍보용 팸플릿 만드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그때만 해도 그는 나와 무엇이든 의논을 했다. 자꾸 그렇게 현실로 기어들어가니 도저히 시가 써지지 않는다고. 억지로 써도 각다기 같은 시만 된다고. 시인은 현실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져야 마땅한데 막상 직업을 가지니 심상이 개판이 된다고. 그러니 이런 딜레마를 어찌하면 좋으냐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하소연하곤 했다. 나는 선선히 그 일을 그만두라고 했다. 그는 시만 쓰는 생활로 돌아갔다. 내게 있어서 그의 시는 마음의 근원이었다. 그의 시가 시단에서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그가 훌륭한 시인이든 아니든 그것은 내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시는 시 자체로 나의 고향이었다. 미연의 마음속에 옛집 그림이 있듯이. 보육원에서 미연을 만난 이래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짬만 나면 그 지겨운 그림을 그려 내게 보여주었다. 그녀가 7살까지 살았던
그녀가 기억하는 그녀의 거룩한 옛집이었다. 미연은 대개 그것을 평면도처럼 그렸는데 왼쪽 대문을 들어서면 감나무가 있고 가운데에 납작한 집이 있고 그 앞은 텃밭이고 오른쪽 뒤편에 변소가 있었다. 그리고 대문 밖으로는 개울이 흘렀다. 개울이 아니라 도랑인지도 모르지만 미연은 그것을 수천 번도 더 그려 내게 보여주며 집을 떠나오던 마지막 날의 느낌과 엄마가 들이마신 농약병, 보육원 마당에서 외삼촌이 지어준 5,000원짜리 빨간 돈 얘기를 했다. 아버지가 바깥 살림을 하고 어머니는 자살을 하고 언니들은 뿔뿔이 수양딸이라는 이름의 가정부로 팔려가는 와중에 나이 어린 미연만이 보육원에 맡겨진 것 같았다. 큰언니는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으로, 둘째 언니는 술국집으로, 셋째 언니는 무당을 하는 집으로 갔더라고. 그들을 찾고 나서야 미연은 언니들을 동정했다. 내겐 그런 이야기들조차 없었다. 나는 영문도 모르게 조산원에서 영하원으로 넘겨졌고 영하원 원장의 성을 따랐다고 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야말로 무였다. 나는 가끔 생각했다. 진짜 나의 성은 무엇일까? 내 생일은 언제고 대체 나는 누구일까? 누구와 누구의 딸일까? 발밑으로 발등으로 정강이로 물이 차올랐다. 허벅지로 배로 가슴으로 차올라 찰랑찰랑 목까지 잠기면 나는 남편의 시집 속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의 시들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따스한 빛이 있었고 포근한 이부자리가 있었고 알 수 없는 손길이 있었다. 글씨들은 하나하나의 집이었으며 자간과 행간은 이런저런 골목길 또는 구부러진 마을길이었다. 거긴 말하자면 내 고향집이었고 내 존재의 바탕이었다. 글씨를 읽지 않아도 내용을 헤아리지 않아도 그건 충분히 내가 나고 자란 동네였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나는 내 고향을 훼손할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남편의 시를 위해 초등학교 앞에 조그만 분식집을 차렸다. 그러나 그는 2년도 안 되어 다시 방 밖으로 나갔다. 그는 분잡하게 잡문을 썼고 이런저런 대피를 했고 남들의 자서전을 썼다. 이 세상에 나와서 한 일이라곤 돈을 움켜쥔 일밖에 없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대여섯 건 쓰고 나더니 어느 날 펜을 던져버렸다. 그는 시를 쓰려 하지만 써지지 않는다고 한탄이었다. 이때부터가 위기였을까? 그는 잠만 잤고 술을 과하게 마셨으며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기 시작했다. 나는 분식집을 내놓고 닭구이집을 차렸다. 그가 나 몰래 택시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안 것은 2년이 지난 뒤였다. 나는 지금도 그가 완전히 그 일을 그만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아직도 시간제로 간간히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차가 문화촌 홍은동을 지나 연희동 쪽으로 달리고 있다. 신촌 어디야? 미연이 감정 없이 내게 묻는다. 그녀는 오늘 내 요구대로 해주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김포 쪽 길로 가. 아주 강화까지 가든지. 바다 보러? 애초 그렇게 말하지 그랬냐는 투로 그녀가 나를
힐끗 돌아보았다. 늦지 않을까? 미연이 시간을 가늠한다. 금방 와. 그냥 거기 가서 숨 한 번 푹 내쉬고 돌아올 거야. 그러기엔 기름값이 너무 아깝잖아. 기름값 내가 줄게. 걔집에 무슨 말도 못하겠다. 그녀가 속력을 냈다. 서울시를 벗어났다. 황량한 겨울 벌판이 이어지다가 집들이 나타나고 또 벌판이 이어졌다. 남편의 시가 쓰인 페이지 같았다. 그 아름다운 여백과 뭉클한 글자들. 저가의 동침이라는 영화 봤어? 옛날 영화,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미연이 웃음기를 띠고 내게 묻는다. 응, 그래. 같이 봤잖아. 내가 바닷가로 간다고 하니까 어쩐지 그 영화 생각이 나. 폭력 남편한테 얻어맞고 도망치는 거잖아. 그래. 난 그런 남편은 없다. 그래. 내 남편은 젠틀하지. 젠틀. 요새도 술 먹고 장사 방해하고 그래? 아니, 나오지도 않아. 한 번도. 안 나와서 삐진 거야? 아니야. 그 사람한테 삐진 거 아니야. 혁이 녀석이 괘씸해서지. 혁이가 왜? 글쎄, 그 녀석이 이런 말을 하더라. 전번에 가게에 나와서 우리가 따로 살아야 된다면 저는 제 아빠하고 살겠대. 그게 갈등이 적다나? 하여간 자식놈들은. 미연은 잠깐 생각하더니 나를 지그시 바라본다. 아빠에 대한 동정일 거야. 안 됐으니까 지켜주려고. 기특하기도 하잖아. 기특하긴. 너무 속상해서 매일 가게 문 닫고 울었어. 아무리 울어도 그 서운함이 가시지가 않아. 야속해서 죽을 것 같아. 하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그동안 뭘 잘못해 주었을까? 나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잘못해주긴 어떻게 더 잘해주냐? 대한민국에서 너보다 아들한테 잘하는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런 거하고 다른 모양이지. 혁이 아빠도 언젠가 나한테 그러더라. 당신은 사랑할 줄도 사랑받을 줄도 모른다고. 죽어라 사람 정을 밀어낸다는 거야. 밀어내는 데만 익숙하대. 정말 그럴까? 그러게. 이젠 아주 질렸대. 그러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 문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야. 난 최선을 다했거든. 확실히 나는 벌어먹고 사는 일보다 정을 주고받는 일에 서투른가 봐. 고하니까 정을 받을 줄도 모르나 보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기 힘들어. 무슨 개소리야? 정에 굶주렸기 때문에 더 정을 갈구하겠지. 미연이 화난 듯이 부르짖었다. 여태까지 잘도 참았던 모양이다. 자기도 나와 비슷할 테니까 찔리는 구석이 있으리라. 갈구하는 것하고 유연하게 잘 주고받는 것하고는 다른가 보지. 우린 기술이 없나 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기술. 초코파이 먹을 때 가운데에서 하얀 진 나오잖아? 한쪽을 떼어내려 하면 실처럼 늘어나면서 끝내 양쪽을 붙어있게 하려는 접착성.
우리한텐 그런 끈끈이가 없나 봐. 그럼 어쩌란 말이야?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미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정말 억울한 건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일꾼으로만 보인다는 거야. 생활력이 있으니까 어디 가도 염려 없이 잘 살 거라고 치부해버려. 동정의 여지가 조금도 없어. 기가 막혀. 나도 생각을 많이 해봤지. 억지로 우겨서 혁이 녀석을 데리고 있을 수는 있을 거야. 마구 윽박질러서 주저앉힐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겠어? 그 눈빛하고 콧날을 봐. 애가 다 컸어. 황량한 겨울 벌판이 불현듯 사라지며 강화대교가 나타났다. 다리를 건너 강화시를 간통해 일직선으로 계속 달렸다. 길 알아? 길이나 마나. 강화도가 뭐 얼마 크니? 거기가 거기지. 넘실넘실 바다가 보였다. 이제 길은 양쪽 해안으로 갈라져 있었다. 강화도 서쪽 끝까지 온 것이다. 자, 내가 원하는 바다다. 계집애 생뚱맞기는. 미연은 남쪽 해안도로로 핸들을 꺾었다. 푸른 바다가 내 오른쪽 어깨를 시리게 적시며 지나갔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점점이 검은 섬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20분쯤 더 내려가자 망어리라는 팻말이 보였다. 망어리라. 이쯤에서 달을 바라보라는 건가? 미연이 차를 모래톱에 세웠다.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우리들은 천천히 물가로 걸어갔다. 넘실넘실 청남색 바다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숨을 후루룩 들이켰다. 멀리 수평선으로 시선을 던졌다. 왜 하필이면 이런 바다를 생각했을까? 서울을 떠나 어딘가로 가려고 했을 때 왜 하필 이런 바다가 떠올랐을까? 태안, 군산, 무안, 해남, 여수, 진해, 포항, 삼척, 강릉. 그 사이사이에 이름 모를 곳들. 나는 유난히도 무서움을 잘 타지 않나. 여름날 폭풍우라도 몰아치면 어쩌려고. 이런 데서 혼자 어떻게 견디려고. 시퍼런 물이 마음을 선뜻하게 물들여왔다. 추웠다. 나는 파카깃을 세웠다. 물론 현실적인 조건들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우선 집값이 싸야 한다. 생활비가 적게 들어야 한다. 그런 전제들도 있긴 있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내키면 곧장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쾌감처럼 나를 매혹했다. 바다와 죽음. 죽음은 무섭지 않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평생 의사로 살아온 사람의 글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죽음은 끔찍하지만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은 그토록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해도 극심한 통증은 10여 분. 그 다음은 정신이 몽롱해져 바라보는 것만큼 괴로운 게 아니라고 했다. 자연사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죽음은 스르르 드는 잠과 같고 단지 깨어나는 것과 깨어나지 않는 것만 다르다고 했다. 죽음은 무릇 모든 생명의 자연 법칙이고 거스를 수 없으며 때가 봤을 때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는 결론지었다.
죽는 날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라는 식구가 떠올랐다. 하얀 눈 오는 날을 선택해서 그 눈이 자신의 몸 위에 하얗게 덮이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던가. 그 시인은 정말로 죽음을 생각해 봤을까? 혹시 감상은 아니었을까? 진짜 자기 죽음에 대해 생각해 봤다면 이렇게 추운 날 차가운 시신 위에 시린 눈마저 덮인다면 얼마나 춥겠는가. 하얗게 눈 덮인 시신이 아름다워 보이는 건 산 사람의 감상일 것 같았다. 하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니 춥든 덥든 상관없을 것이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지진이 덮치든 뭐가 다르겠는가. 너 제발 이런 데 와서 술집 차리지는 말아라. 장사 안 된다. 미연이 웃으며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울울울 날아와 내 귓가에서 맴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결 좋은 모래 위에 털퍼덕 주저앉았다. 미연도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바람을 피하기 위해 후드를 둘러쓰고 양쪽 손으로 목 부분을 감싸 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 잔비늘들이 일렁이며 자꾸 나를 끌어당긴다. 나는 흔들흔들 울렁이는 그 운동감에 몸을 맡긴다. 배를 타고 떠내려가는 것 같다.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니 우리 어려서 쉬제 받아먹던 생각이 나네. 미연이 나를 바라본다. 덜덜덜 떨면서 앉아있었잖아. 설이 내리고 으스스한 늦가을 야산에. 쭈그리고 앉아서 밤 한 톨, 대추 한 개, 꽃감 반 개 얻어먹었지. 우리 보육원 애들한테는 그게 대단한 간식이었어. 그때는 그런 걸 맛볼 기회가 전혀 없었잖아. 근데 그 쓸쓸하고도 달큰한 맛이 평생 잊히지 않아. 그건 아마 남이 주는 적성과 선심의 온도였을 거야. 달큰하고도 쓸쓸한. 그래, 셔츠 앞자락을 내밀고 추운 데 앉아 그걸 받아먹었지. 하루 종일 떨면서 말이야. 꼬챙이에 꽹 고기 한 점이 걸릴 때도 있었고 두부 부침에 걸린 적도 있었어. 받아먹으면서도 결코 포기하고 가버리지는 못하면서도 썩 기분 좋은 게 아니었어. 남들이 주는 그 식어 빠진 정, 그걸 느꼈던 거야. 타인의 선심이란 그런 거겠지. 너도 그랬니? 응, 그랬지. 우리는 마주보며 으흐흐흐 웃었다. 평생 여러 사람들한테서 찔끔찔끔 받았던 정. 거기에는 늦가을 야산의 으스스한 기운이 묻어 있었다. 자기들끼리 먹는 알짜배기 따스함이나 진국의 맛은 없었다. 나는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창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정말로 나도 이런 곳에 와서 내 창 하나를 가질 수 있을까? 여기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바다를 내려다보고 또 밤에도 그 검은 시면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1년 365일 매일처럼 그럴 수 있을까? 해마다 계속해서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런 데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눈 감을 수 있을까? 왜 하필 바다냐? 뭐가 좋다고? 미연이 시비조로 따진다. 내 마음을 읽은 모양이었다. 그녀한테는 이런 곳이 영 서글퍼 보일 것이다. 설이 내린 늦가을 야산처럼. 모르겠어. 혁이 아빠를 만나기 전까지는 늘 바다를 생각했거든.
그의 시에 빠져들기 전까지는 그냥 이유도 없이 바다는 풍경 자체로 하나의 세계인 것 같아. 한 우주라고나 할까? 난 거기에 내 자리를 만들고 싶어. 영원한 내 집을, 따스한 나만의 집을. 이해가 안 돼. 지상에는 내 땅이 없잖아. 집 없는 사람들은 이런 데를 꿈꾸게 돼. 고향 없는 사람들은. 여긴 누구나에게 마음의 고향이잖아. 넌 모를 거야. 집이 있으니까. 미연은 막대기를 주어 모래 위에 낙서를 한다. 나도 마음의 집 한 채쯤은 지어도 무방하잖아. 내 고향집을. 형체 없는 고향집 대신 영원한 내 존재의 집을. 그러면 좀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아.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라니까. 그 집 짓기 전에 제발 혁이 생각해라. 4년을 참아야 되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 4년 동안은 내가 밥이며 옷이며 학원이며 챙겨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혁이랑도 그이랑도. 전엔 미래 같은 건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그저 죽어라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젠 내 인생이 뭔가 어디가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빨리 끝내고 쉬고 싶은 생각도 들어. 4년만 기다려. 모든 건 4년 뒤에 결정해. Not Today란 노래도 있잖아. 미연이 Not Today를 흥얼거리며 두 팔을 X자로 꼬았다 폈다. BTS의 격한 안무를 흉내내는 모양인데 어설펐다. 하지마. 안 똑같아. 나는 면박을 주었다. 4년. 글쎄, 기다릴 수 있을까? 4년. 미연은 모래 위에 자기의 옛집을 또 그린다. 대문을 그리고 감나무를 그리고 집과 텃밭, 그 뒤에 변소를 그린다. 야, 너 이제 그거 좀 멋지게 그려라. 그게 오막살이지 집이냐? 지금 니네 집은 거기 비하면 저택 아냐? 개딱지 같은 집을 왜 자꾸 그려? 미연이 빙긋 웃는다. 그 웃음에는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상실감이 담겨 있다. 좋은 남자 만나 아이 낳고 수십 년을 살았건만 잃어버린 유년은 찾을 수 없나 보다. 이제 언니들을, 작은 어머니를, 사촌들을 찾았지만 어린 시절의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 나는 남편의 시들을 떠올린다. 정확하게는 시집의 페이지들을, 하얀 종이와 몇 자 점점이 박혀있는 글자들을. 어쩐지 가슴에서 무언가 올라올 것 같다. 그 무언가를 삼키기 위해 나는 불현듯 노래를 부른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미연이 내 노래를 따라 부른다. 어릴 적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우리를 재울 때 부르시던 노래다. 이름도 생각난다. 최인식 원장 선생님. 대머리가 벗어지고 송곳니가 퀭하니 빠졌던.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인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바닷바람 속으로 우리의 이중창이 조그맣게 울려 퍼진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나는 남편의 시와 행간이 그리워 노래 사이로 훅 느껴온다.